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18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좀 마감 영상 뭐랄까요, 좀 컨디션이 안 좋다 보니까 뭐 좀 만들고 나서도 목소리도 좀 안 좋았던 것 같고, 또 이제 좀 횡설수설했던 것 같아요. 예, 머리가 좀 맑지가 않다 보니까 약간 좀 논리적으로 설명도 좀 안 된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렇게 좀 제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았다 얘기를 못 들었고요. 뭐 푹 자고 나니까 또 개운하게 또 잘 컨디션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 또 염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아주 좋은 어떤 상태에서 항상 여러분에게 좋은 어떤 정보와 판단을 위한 어떤 내용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뭐 양시장 모두 좋았죠. 아시아 전반적인 증시가 좋았고, 사실 이제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좀 좋지 않고 아시아권 증시를 조금 안 좋게 만들었던 주요 원인이 대만 증시의 어떤 약세였다고 좀 보였는데요. 오늘은 대만 증시가 5% 강세를 보면서 기술적으로도 확 돌리는 그런 흐름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수급적인 영향도 미쳤고, 아시아 전반적인 시장, 그리고 최근에 조정세가 조정이다, 이거를 그냥 딱 찍어주는 그런 형태의 어떤 흐름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최근에 뭐 하락장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 많이 섞여 있잖아요. 사실 이런 조정이 조금 세게 딱 와가지고 막 금리도 인상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긴축에 대한 우려 나왔을 때 결국 뭐 하락장에 대한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이 막 섞여서 이제 많은 이제 수급들이 좀 혼란스럽게 만들었는데, 하락장의 우려를 좀 덜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 이따가 자세하게 한번 내용들 다뤄보고요. 또 이제 바이오 업종이 상반기에 쉰 이유, 뭐 뚜렷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드리고, 그리고 셀트론 헬스케어의 어떤 이번 1분기 실적에 대한 각 증권사 별로의 의견들, 그리고 올해 예상하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어떤 수준, 이런 것들을 증권사별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애널리스트들은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가, 헬스케어나 이런 쪽에 대해서 그것도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같이 가져보고요. 그리고 이제 친환경 관련주를 좀 주목해야 되는 이유, 아까 어떤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체크해드리고, 또 한국에서 또 mRNA 백신을 만든다고 컨소시엄을 또 구성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다뤄들으면서 주요 이슈들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해서 마감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가 1.2% 상승해서 3,17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상승 종목 수가 570 종목으로 2배 이상 많았네요. 확연하게 오늘은 뭐 어떤 업종이든 가리지 않고 다 오르는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코스닥 시장도 0.69% 오르면서 969포인트, 상승 종목 수가 약 2배 가까이 되는 그런 수준의 800여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오늘 수급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3,500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이 1조 원 가까이를 순매수했습니다. 굉장히 좀 유의미한 어떤 흐름인데, 코스닥 쪽에서도 양시장의 그 양수급이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900억 내외 정도의 어떤 매수세를 좀 만들어내면서 오늘 뭐 전반적으로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고객 예수금은 좀 떨어졌네요. 뭐 60조, 70조 왔다 갔다 하는 수준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전체 수급을 한번 업종별로 체크해보죠.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3,500억을 순매도했는데, 보시면 전기전자 업종에서 5천억을 순매도했어요. 즉 무슨 얘기냐, 반도체 IT 쪽에서 집중된 순매도를 했고, 나머지 업종은 대체적으로 순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장의 조정은 주로 이제 전기전자 섹터에 집중된 매도였고, 대만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은 거죠. 대만과 함께 반도체 쪽에 대한 그 쇼티지 자체가 사실은 이제 전체적인 뭐 전기전자 섹터의 어떤 제품들을 생산량을 줄이고 약간 불안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2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올 거다, 이런 쪽으로 좀 갔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기관들은 오늘 순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수급의 특성을 좀 지녔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수 해외 시장 한번 보죠. 오늘 미국 시장은요, 전일 뭐 그냥 약보합 정도, 나스닥이 0.3% 정도 빠졌었고, S&P가 0.25% 정도 빠졌고, 다우가 0.16% 빠지면서 뭐 추세가 다시 하락으로 떨어지는 식의 약세 흐름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이었다. 오늘 이제 아시아 증시가 굉장히 좀 좋았죠. 일본이 2% 상승, 홍콩이 1.4% 상승으로 최근에 약세를 되돌리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고, 대만 같은 경우가 오늘 여기 보시면 며칠 상간의 흐름을 완전히 돌리는 흐름, 5% 넘는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약간 좀 우려가 과도했죠. 그런 부분들이 투심을 돌리는 흐름이 나와줬고요. 상해 증시가 0.3% 상승하면서 확연하게 최근 박스권을 돌파한 흐름이 나오고 있었다 했는데, 그 흐름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조정을 좀 돌리면서 상승 추세로 다시 가는 그런 궤적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뭐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따르는 흐름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이제 종목들의 면면을 보면, 오늘 장에서 주요 이제 수급들, 메이저 수급들이 시장에 조금 이제 강세를 좀 만들어내는 그런 흐름으로 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코스피에서 코덱스 레버리지, 지수가 이제 올라가면 2배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품이죠. 요게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합산해서 1,000억 넘는 순매수를 했고요. 그 아랫단으로는 현대차, 기아차, LG와 같이 또 전기차, 배터리 같은 또 친환경 성장 주도 업종에 많은 수급을 이렇게 일으켰고요. 그 아랫단으로 이제 포스코가 5%나 오르면서 수급도 이제 좋았네요. 대우건설, KT, 삼성엔지니어링 뭐 이런 기업들, 그리고 한미약품, SKIT, SKI 테크놀로지도 어느 정도 저점을 확인하려는 흐름인 것 같은데, 아직은 저는 조금 더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제가 매수하고 싶은 그런 밸류까지는 내려온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 LG전자 수급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뭐 강세 보였고, 바이오 종목들도 밑에서 이렇게 좀 녹십자, 대웅제약 2에서 7% 오르면서 뭐 수급이 좀 이끌어준 것 같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셀트론 헬스케어가 사실 어제 이제 실적 발표 나오고 시간 내에서 빠지면서 좀 우려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수급이 오늘 좋았습니다. 코스닥이 제일 좋았고 1% 상승으로 마감시켜줬고요. 최근에 이제 엔터테인먼트 주들 나란히 2, 3, 4위 동시 순매수 종목인데요. 다 올랐고 수급도 이제 좋았죠. 그래서 최근에 좀 콘텐츠 쪽으로 좀 수급이 부는 것 같아요. CJ ENM도 그렇고. 그리고 그 아랫단으로는 바이오 종목들이 많습니다. 셀리버리라든지 삼천단제약, 시젠, HLB, 휴원스 글로벌, 셀트론 제약 같은 것들 붙으면서 확연하게 좀 달라진 수급들을 볼 수 있고, 결국 이제 지수가 좋아져야죠. 지수가 좋아져야 이제 종목들도 이렇게 좀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이제 외국인 수급이 그 반도체 쪽으로 좀 매도를 많이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오늘도 뭐 4천억 넘게 순매도를 했죠. 그래서 삼성전자에 좀 집중된 매도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도 뭐 보합 정도에 좀 마감되는 뭐 지수 대비에 좀 안 좋은 어떤 형태로 마감됐고요. 반면에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거의 3% 가까운 상승으로 조금 반격하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네요. LG화학이 2.4% 정도 올랐고, 삼성바이오도 이제 어제 낙폭이 컸는데 오늘 좀 되돌리는 2%대 상승. 그러니까 이제 한미 정상회담
그때 가가지고 이제 아마 계약 맺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조금 이제 상존해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네이버 1.6% 상승, 카카오 2% 상승. 뭐 대체적으로 대형주들이 오늘 좋았어요. 지수가 이제 개선되다 보니까 대형주들이 개선되는 흐름. 카카오도 2% 상승, 현대차 1.6%, 1.7% 상승.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래도 주요 이평선을 지지받아주는 형태. 삼성 SDI 1% 강세, 셀트론도 이제 0.9%, 1% 정도 강세를 보였고요. 기아가 1.7% 강세, LG전자 1.6% 강세, SK이노베이션 1.4% 강세로 최근에 갭 상승하고 나서 갭 메꾸는 조정들 한 2번 정도 나오고 다시 상승 추세 좀 올라가는 그런 형태 같네요. 그래서 오늘 시총 상위 종목이 좋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도 시총 상위 종목이 좋았습니다. 제넥신이 오늘 한미약품이 제넥신의 이제 그 코로나 백신이죠. 그거를 이제 위탁 생산한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제넥신 9% 정도 상승 흐름인데, 거래량이 조금 붙어버린 게 조금 아쉽죠. 거래량이 이렇게 좀 세게 이렇게 요 바닥에서 이렇게 붙어버리면 조금 단기 수급이 들어왔다 나가는 그런 경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거래량이 좀 붙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좋았습니다. 펄어비스가 5.7% 강세, 그리고 SK머티리얼즈 반도체 쪽도 오늘 뭐 삼성전자는 안 좋았지만 뭐 조금 올라온 종목들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오테크닉스가 6% 강세, 뭐 이런 것들. 동진세미캠도 1.9% 강세. 유바이로직스가 오늘 19% 가까이 빠졌는데요. 오늘 뭐 특별한 이유는 없던 것 같은데, K바이오 그 컨소시엄에 포함이 안 됐다는 그게 아마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뭐 특별한 내용은 없잖아요. 그리고 많이 올랐죠. 요게 고점권에서 장대 양봉이 이렇게 상한가까지 동반하면서 몇 번이나 터진다는 것 자체는 사실 그 대기 매수세가 거의 뭐 다 들어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의 이제 큰 파동이 고점권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신규 접근하면 안 되죠. 그래서 주식의 어떤 원리상 그렇게 좀 빠진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익 실현이죠, 결국. 그리고 이제 ST팜이 오늘 8% 넘는 상승을 보였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K바이오, 그 mRNA 이제 백신을 만드는 컨소시엄에 포함됐다 이런 소식 때문인데요. ST팜은 이제 그 mRNA 핵심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죠. 그 지질 나노 기술이라고 다른 업체에서 이제 또 라이선스 인해가지고 가져온 어떤 기술이긴 하지만 핵심적인 어떤 기술이기 때문에 아마 포함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 모멘텀은 그래도 상존해 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지저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의견 드렸지만, 요거 재돌파하지 못하거나 요 부근에 오면 제가 볼 때 매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렸었죠. 뭐 그 의견은 뭐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이 좀 좋았네요. AP 위성이 7.6% 반등이 좀 나오고 되돌릴만한 위치에 봉착해 있죠. 인텔란테크도 이제 9% 상승하면서 어제 유중 발표 700억 유중 발표했을 때 지점이 저점이죠, 사실. 이미 이렇게 온라인의 상태에서 했으면 크게 빠졌겠지만 이래 내려있는 상태에서면 반등하죠. 그래서 되돌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3.8%로 전고점 부근까지 올리고 있네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수급을 최근에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는 거.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그래서 우주항공 모멘텀은 하반기 이제 이 국산화 위성을 이제 발사체를 가지고 쏘기 때문에 그 모멘텀이 열려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국항공우주 3.2% 강세, 제노코 2% 강세, 한화시스템은 1.5% 강세, 그리고 세트레가이가 4.5% 강세. 그래서 계속 뭐 조정, 그리고 지금 바로 튀어오르고 그런 흐름보다는 조금 긴 호흡으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은 단기적으로 보시면 안 되겠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종목은 요 정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바이오 섹터가 상반기에 좀 쉬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키움증권 리포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가장 공감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한번 자세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반기 섹터가 쉬는 데는 이유가 있다. 급등 피로. 예, 작년에 이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내준 그런 섹터 중에 하나죠. 그리고 스타 데이터 부재. 굉장히 좋은 임상의 어떤 결과치나 이런 것들을 낸 게 좀 부재했죠. 상반기에 유독. 그리고 이제 실적 성장률 둔화. 그러니까 작년에 굉장히 어떤 높은 실적의 성장률, 연간 80% 이렇게 매출 증가하고 하는 부분에서 올해 상반기에 좀 둔화된 거. 셀트론 그룹주도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에서 이런 요인들이 상반기에 좀 섹터를 쉬게 만들었다. 5월 14일 기준 국내 의약품 지수의 YTD 수익률, 연간 수익률은 마이너스 11%, 코스닥 제약 지수는 마이너스 12%,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대비 각각 마이너스 20%포인트, 마이너스 12%포인트 언더퍼폼, 시장 수익률을 하회를 한 거죠. 그만큼 시장보다 약했다는 거예요. 이는 헬스케어 전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미국도 나스닥 바이오테크놀로지 지수는 마이너스 0.7%로 나스닥 지수를 마이너스 6.5%포인트 언더퍼폼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미국의 주요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의 주가 궤적을 좀 보여줬죠. 신고가 흐름을 내기 시작했다. 그래서 하반기엔 좀 개선되는 흐름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상반기에는 사실 백신 CMO 한다는 기업들이 러시아 CMO도 그렇고 mRNA CMO도 그렇고 사실 좀 변동이 좀 컸죠. 재료에 따라서 이제 뉴스에 따라서 막 등락을 보이는, 정부도 8월에 코로나19 위탁 생산 업체 그런 발표 이런 것들이 명확한 계약 규모, 업체명도 드러나지 않고 이런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그러지 않겠느냐, 저게 저러지 않겠느냐 하면서 테마주처럼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보였죠. 이외에는 대체적으로 부진했죠. 신약주들 대체적으로 많이 부진했고 저점대를 아마 상반기에 많이들 찍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맵신도 최근에 떨어진 것들 수급 요인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기업들이 이렇게 좀 떨어진 종목들이 많거든요. 신약주들 중에서. 그래서 상반기에 좀 저점을 확인하는 그런 흐름이 아닐까 싶고요. 일단은 매크로 요인을 차치하더라도 섹터 부진의 주요 요인으로는 지난해 급등에 대한 피로감, 두 번째 백신 치료제 보급 개시로 모멘텀이 좀 약화된 점, 그리고 세 번째 업계 화두를 던지는 주요 데이터와 기술주 같은 것들에 대한 거래 부족, 그리고 실적 성장은 하지만 그 률에 대한 어떤 부분이 조금 둔화된 부분, 이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 글로벌 제약바이오 지수 수익률 측면에서도 한국이 유독 좀 강했어요. 보시면 한국이 작년 한 해 의약품 지수가 95% 상승.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유독 이제 높았던 점들이 결국 좀 부담감 아니었을까, 이렇게 좀 여겨지고요. 이 밖에도 이제 국내 업체와 관련된 R&D 서프라이즈 데이터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 임상 결과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이런 것들이 좀 잠잠했죠. 기술 이전 소식도 많이 잠잠했고 이런 영향이 좀 미친 걸로 볼 수 있고요. 금액 자체도 이제 많이 줄었고 건수도 줄었고 금액도 한 40% 정도 수준으로 좀 감소했다. 빅파마들의 이제 코로나 치료제 백신 개발 및 생산에 사업을 좀 집중하는 경향이 높잖아요. 화이자든 뭐든, 그렇죠? 코로나 치료제 백신이 더 급하지 기존에 갖고 있던 신약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그 전략상 후순위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 딜 같은 것도 많이 감소시켰고, 일단은 요거부터 만들고 팔아야지 하는 식으로 됐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반기에 서서히 좀 풀리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신약 파이프라인이라든지 글로벌 트렌드적인 어떤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인수한다든지 이렇게 기술 이제 라이선스 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아마 전개하겠죠.
예. 그래서 그런 R&D 모멘텀들이 아마 하반기부터는 좀 본격화될 걸로 뭐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이제 지난해 유독 주요 상위 업체들의 영업이익률 증가율이 굉장히 높았죠. 뭐 셀트론 헬스케어나 이런 기업들도 굉장히 높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기저상 올해는 률 자체가 작년보다 월등히 높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상반기에 좀 모멘텀 측면에서 좀 약하지 않았나. 이번 1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좀 그런 게 컸죠. 그래서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는 주요 상위 업체들,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헬스케어, 유한양행, 한명품, 녹십자, 이런 기업의 이제 합산 영업이익 증가율이 2019년도 28%에서 작년에 118%로 굉장히 높았죠. 증가율 자체가. 그래서 올해도 49% 정도 이익 규모가 이제 높아질 걸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성장률 자체가 작년보다는 조금 둔화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약간 조금 상반기 좀 둔화된 시세가 나온 게 아닌가. 하지만 여전히 고성장세죠. 연간 49% 이익 증가한다는 게 이게 뭐 엄청난 고성장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들로 이제 상반기에 좀 바이오 섹터가 안 좋았고, 하반기에 좋아지는 것들이 좀 있다. 하반기 모멘텀이 좀 다수 포진돼 있다. 어쨌든 첫 번째 주요 대형 3사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실적 부분에서 상저하고가 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보톡스 쪽 톡신 업황이 좀 개선될 것이다. 소송 이슈가 좀 해소되고 수요가 좀 정상화되면서 결국 이제 우리가 보톡스 같은 거는 미용이니까 사람들이 좀 이제 활동하고 이러면서 이제 맞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이다. 그리고 신약 모멘텀이 하반기에 좀 열려 있다. 이런 어떤 모멘텀들이 좀 있죠. 일정들. 특히나 이제 바이오젠의 이제 아두카두맙이라는 알츠하이머 이제 치료제가 하반기에 좀 승인 가능성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모멘텀도 있고, 또 이제 SD 바이오 센서 같은 일 굉장히 큰 어떤 바이오 업체가 이제 IPO를 준비한다는 부분도 좀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HN 이노엔, GI 이노베이션, 바이젠셀 뭐 이런 기업들의 상장이 좀 예정된 점도 모멘텀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반기에 좀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약바이오 주요 이제 기업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신약주들의 모멘텀 자체가 하반기에 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가 아닐까. 뭐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바이오 쪽에 이제 굉장히 메가톤급의 호재라고 할까요? 어쨌든 기대감을 크게 낳을 수 있는 이슈가 좀 발생했습니다. 요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 뭐 ST팜이라든지 한미사이언스 그리고 뭐 제넥신까지 이런 어떤 호재를 발판으로 좀 강한 어떤 흐름을 보였는데요. 지금 이제 mRNA 백신을 지금 뭐 화이자, 모더나 뭐 이런 기업이 만들어가지고 미국과 영국이 독점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얻기 위해서 효능이 좋다고 알려져 있어가지고 요걸 얻기 위해서 지금 많은 국가들이 뭐 발빠르게 이제 움직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뭐 반도체 주고 백신 받아오고 하는 뭐 이런 뭐 빅딜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뭐 한미 정상회담 전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mRNA 백신을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개발부터 뭐 생산까지 다 해보자. 이런 어떤 연합군의 진용을 짰다는 기사가 이제 오늘 단독으로 좀 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부에 뭐 자금을 얼마나 써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 승인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이 불기 시작하는 그런 흐름이 될 것 같고요. 이 관련 주들은 기대감을 그래도 좀 받겠죠. 그런 부분에서 한번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거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mRNA 백신이 어떤 건지 한번 체킹해 드릴게요. 뭐 네이버에 쳐보면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요. 사실 우리가 백신이라고 하면 뭐 기본적인 컨셉은 그거예요. 우리 몸에 이제 그 직접 바이러스를 이제 주입해서 이제 몸에서 항체를 이제 만들어내게 하는 그런 형태죠. 근데 요 mRNA 백신이라는 거는요,
직접적으로 이제 바이러스를 주입해가지고 그 항체가 형성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보시면 신체 이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단백질 또는 단백질의 이 생성 방법을 세포에 가르쳐주는 형식으로 가르쳐줘서 저절로 이렇게 만들어내게 이렇게 이제 하는 어떤 형식의 이제 백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보관이나 운반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뭐 영하 70도, 80도에 이제 운반 보관해야 되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장점도 있어요. 생산하기가 이제 굉장히 쉽고 비교적 좀 안전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뭐 지금껏 이 mRNA 관련한 백신의 형태로 만들어진 건 없었어요.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확실하게 이게 정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검증이 안 됐다. 뭐 이런 어떤 우려감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제 많은 이제 백신 회사들이 글로벌 백신 회사들이 이 백신의 형태의 어떤 장점에 포커싱을 두고 어찌됐든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발빠르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효능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이 mRNA 백신을 얻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백신에 대한 조금 더 설명을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이제 항체가 만들어질 수 있게 바이러스를 체내에 주입시키는 게 아니라 신체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단백질 생성 방법을 세포에 가르쳐줘서 특정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때 이에 대한 항체를 형성하도록 이제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가 직접적으로 체내에 이제 주입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백신보다는 비교적 좀 안전하다. 백신을 만들 때 바이러스 항원 배양 시간이 들지 않기 때문에 만들기 쉽고 만드는데 시간도 상당히 절약된다는 이런 장점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만들었죠. 다만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진 백신인 만큼 접종 후에 이제 형성된 항체의 어떤 지속 기간이 얼마나 될지라든지 정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어떤 정말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지금 데이터 확보라든지 이런 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주시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현재로서 나와 있는 백신 중에서는 높은 효능과 이제 이런 안정성을 갖고 있다는 게 메리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mRNA 백신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요거에 대한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업들이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요 백신을 한번 만들어 보자. 국산 이제 코로나19 mRNA 백신 개발과 생산을 위한 K-바이오 연합군 진용이 갖춰졌다. 요 기업이 이제 중요하겠죠? 한미사이언스, 그리고 ST팜, 제넥신 등 기반 기술을 갖춘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mRNA 백신 기술 자립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정부도 이들의 백신 개발에 대규모 지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이런 검토가 확정된다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검토가 확정되면 제가 볼 땐 이런 기업들에 대한 이 자체 모멘텀은 이제 고점을 찍을 걸로 보여지고요. 요 내용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면, 오늘은 이제 올랐고 향후에도 이제 올라간다면 이게 확정될 때 매도하는 타이밍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진행된 모더나식 백신 개발 모델이 한국에서 가동될지 주목된다. 사실 이런 것들을 미리 했어야죠. 미국에서 하니까 이제 이제사 이렇게 좀 하는 것 같은데, 정부가 좀 주도해서 미리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18일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10여 개의 바이오사들은 최근 mRNA 백신 개발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한미약품 그룹의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가 이제 주축이 돼서 ST팜 그리고 제넥신 등이 참여한 상태다. 그리고 이제 서울대 포스텍, 명지의료재단 등 국내 생명과학계와 의료계도 컨소시엄 구성 관련 논의에 참여를 했다. 이 컨소시엄 추진에는 정부도 관여를 했다. 질병관리청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이 바이오 연합군 뼈대를 만든 것으로 전해진다. 그래서 정부 측에 이제 주도로 이렇게 한 걸로 보여지고요. 컨소시엄 형태로 연합해서 각
업체들의 기술이 시너지를 내면 국산 mRNA 백신 개발에 속도를 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래서 방역 이제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최근 mRNA 백신은 연내에 임상시험을 시작하는 것이 목표다. 그래서 뭐 개발까지의 어떤 단계는 뭐 성공할지 말지도 모르고 또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식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예. 저는 항상 이제 어떤 이슈나 이제 재료나 뉴스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이게 성공할지 말지는 뭐 알 수도 없고 그 여부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요 종목에 대한 요 이벤트에 대한 이슈에 대한 포인트는 주가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미 뭐 외국에서 다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국내 국산화를 한다는 관점, 이제 수급이 원활치 않다는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관점, 요게 조금 더 크지 이걸 만들어 가지고 기업들이 얼마나 이익 내고 이거는 사실 좀 아니죠. 그렇게 추구되는 부분도 아닐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모멘텀적인 측면으로 봐야지 나중에 이걸 생산해서 국내 국민들에게 팔아가지고 얼마 이익 내서 기업들의 어떤 기업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이벤트 이슈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단기적인 관점의 포인트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이른바 이제 mRNA 백신 투트랙 전략이다. 모더나 백신 등 대량 위탁 생산 체계를 조속히 갖춰 백신 수급을 안정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독감처럼 엔데믹으로 진입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제 매년 이제 유행처럼 돌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제 국산 백신을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 역시 모더나 백신 생산이 유력해지면서 위탁 생산 체계 확보에 윤곽이 잡힌 가운데 이제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백신 개발 밑그림도 그려진 셈이다. 일단은 그 mRNA 백신 개발하는데 필요한 어떤 주요 기술을 요 이제 한미 계열 한미정밀화학이라는 업체가 mRNA 백신 제제 원료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고, SPAM이 이제 LNP 약물 전달체, 약물 전달체의 어떤 기술을 이제 사왔죠. 그래서 그렇게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발판으로 이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컨소시엄에 참여한 바이오사들은 기반 기술을 어느 정도 갖춘 상태다. 한미정밀화학 그리고 SPAM이 이제 제네반트 사이언스로부터 요 이제 LFP 요 나노 입자 약물 전달체 기술을 이제 도입해 라이센스 인 해왔죠. 그래서 이제 요 두 기업이 갖고 있는 제재 원료 그리고 LNP 등 컨소시엄 참여 기업이 보유한 기술은 이 백신 개발의 이제 뼈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사실 좀 쉽진 않은 거예요. 모더나도 이제 이 기술을 구현하는 것이 완벽하게 이제 구현하는 것이 힘들어서 백신을 지금 초저온에서 유통해야 하는 그런 이제 약간 좀 아쉬운 점이 어려운 점이 좀 생겼죠. 그래서 선진국 말고는 뭐 후진국이나 이런 어떤 부분에서는 유통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보급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좀 발생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걸 뭐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이렇게 초전으로 이제 유통하겠습니까? 그런 시스템, 그런 인프라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효능이 좋은데 이게 선진국에서만 좀 이렇게 좀 되는 부분이 이런 어떤 기술적인 어떤 문제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제 개발 비용도 이제 엄청나게 많이 들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수조 원의 자금을 투입시켜줬죠. 천문학적인 자금을. 그래서 이렇게 빨리 개발을 할 수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뭐 결국은 정부의 자금 지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백신의 개발 추진 여부가 좀 갈리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부에서 승인 떨어지는 자금 지원을 이제 요청했으니까 이 사안을 검토하고 있는 정부 측에서 오케이 사인 내주는지 여부가 일단은 핵심이죠. 그렇다면 그게 나오는 상황이 아마 이 모멘텀의 어떤 정점이 될 거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 셀트론 헬스케어 이번 실적 나온 거에 대한 어떤 증권사별 리포트 뭐 간략하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뭐 대체적인 시각은 뭐 2분기부터 나아질 것이다 이런 시각들이 대체적인데요.
제목이 이제 아쉬움은 뒤로 하고 2분기부터 나아질 실적을 기대한다. 일단 뭐 1분기 실적은 이익단으로 조금 안 좋게 나왔고, 매출도 이제 컨센 대비해서 일부 증권사에서는 뭐 이렇게 하회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뭐 이유로는 이제 트루시마가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고, 회사 측도 이제 그렇게 밝혔고요. 공급 스케줄 변경에 기인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에서 생산하던 이제 북미향 트룩시마 완제를 1분기부터 유럽에서 진행함에 따른 어떤 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램시마 매출 비중 46%로 전년 1분기와 42% 유사한 수준이고, 트룩시마 매출 비중은 31%로 전년 1분기 46% 대비해서 하락하면서 결국은 수익성까지 예상치보다 좀 좋지 않게 만든 그런 요인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램시마 SC 매출은 180억으로 일단은 뭐 점점 늘어나는 흐름이 뭐 뚜렷하게 나오고 있고, 일단은 하반기부터가 뭐 본격적인 어떤 뭐 실적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좀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2분기부터 점진적인 매출 확대가 기대되고, 일단은 뭐 램시마 SC야 이제 본격적인 하반기부터 매출 상승이 기대된다, 뭐 다 대부분 예상하는 수준이고, 그리고 이제 레키로나 같은 경우는 6월 초에 글로벌 임상 3상에 대한 이제 결과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국투자증권의 이제 올해 예상하는 실적 수준은 이제 2조 7천억, 2조 7천억에 영업이익은 6,3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퍼단으로는 한 34배 정도. 그러니까 레키로나의 어떤 매출을 반영해서 이렇게 산정한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예상하는 실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일단은 각 증권사별의 어떤 견해 차이겠죠. 그런 부분에서 볼 때 한국증권은 2조 7천억 매출, 6,300억의 영업이익,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리츠 증권도 한번 체크해보죠. 적정 주가 14만원 제시를 하고 있고요. 뭐 대체적으로 한 14만원 선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레키로나 반영될 2분기를 기다리자. 그래서 2분기에는 그래도 이제 수출 실적들이 나아질 걸로 보고, 그런 부분에서 기대를 해보자, 기다리자, 이렇게 좀 하는 것 같고, 일단은 올해 이제 램시마 SC 그리고 유플라이마 매출이 뭐 기대만큼의 어떤 올라오게 된다면 이게 마진이 좀 높은 제품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뭐 수익성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램시마 SC 뭐 이런 부분들이 뭐 기대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적정 주가는 14만원으로 조금 하향을 했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부터 이제 코비너19 치료제 레키로나 매출이 반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바이 의견을 유지한다. 그래서 이제 올해 예상하는 이제 매출액 수준을 여기 보시면 이제 21년도 1조 8천억. 그러니까 좀 차이가 크죠? 1조 8천억에 영업이익은 4천억 수준. 그래서 펀은 56배. 각 증권사별로 이제 올해 예상하는 수준의 매출이 이렇게 좀 차이가 큽니다. 한국투자증권은 2조 7천억이었기 때문에 9천억 정도의 차이가 발생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애널리스트 간의 이제 의견도 많이 좀 벌어져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삼성증권에서 나온 셀트론 헬스케어에 대한 리포트인데요. 트룩시마 매출 감소는 일시적이다. 그래서 트룩시마 매출이 이제 어쨌든 고마진 이제 제품으로서 작년 이제 셀트론 헬스케어 이제 실적을 담당했었는데, 일단 고마진 미국 트룩시마 완제 생산 사이트 변경으로 일시적으로 이제 선정 물량이 좀 감소한 부분, 이 부분이 사실 이제 이번에 일시적으로 좀 작용한 거다. 그래서 미국향 트룩시마 매출은 2분기부터 회복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다. 목표 주가는 뭐 12만 원을 유지한다. 어쨌든 올해 이제 매출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신제품, 램시마 SCI 이제 유플라이마 그리고 레키로나의 어떤 매출 효과를 반영하면서 목표 주가는 12만 원을 제시하도록 한다, 이렇게 좀 이제 의견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볼 부분은 실적에 대한 전망이죠. 삼성증권은 어느 정도의 실적에 대한 전망을 하고 있나. 올해 예상되는 매출은 1조 9천억. 아까 메리츠보다는 그래도 높네요. 영업이익은 3,650억 정도. 그래서 내년에는 2조 정도 낸다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퍼단으로 한 66배 이렇게 좀 제시를 하고 있는 뭐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한증권 거를 한번 보도록 하죠. 2분기부터 정상화된다. 신제품 성과가 결국은 관건이 될 것이다. 뭐 비슷한 주장들 의견들이고요. 목표 주가는 14만원으로 다소 좀 하향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일시적인 어떤 북미양 트루시마 매출 감소로 영업이익률 8.8% 좀 저조하게 나왔다. 목표 주가도 소폭 하향하고 램시마 SC, 유플라임의 매출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해서 조금은 보수적인 어떤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일단 올해 이제 코비드19, 코로나19 항체치료 레키로나 매출은 일단은 뭐 셀트론과 헬스케어가 이제 각각 이제 절반씩으로 나눠 가지잖아요. 매출에서. 그러니까 2,337억으로 이제 추정을 한다. 조금 보수적인 추정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올해 예상하는 매출 이 정도로 추정을 했는데, 그래도 뭐 램시마 SC나 유플라이마에 대한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어떤 수치인 것 같아요. 매출은 올해 2조 2천억, 영업이익은 4,2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네요. 그래서 퍼단으로는 56배로 그래도 이제 삼성증권 그리고 메리츠증권보다는 올해 실적 전망을 좀 우호적으로 하고 있네요.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을 한 번 더 보면요, 야, 이거 목표 주가를 16만원 제시했는데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네요. 결국은 지금 기존에 이제 신제품, 뭐 트룩시마, 이제 램시마 SC, 유플라이마의 매출로는 아마 2조 7천억은 어려울 걸로 보여지고, 2조 7천억이라는 매출과 영업이익 6,300억을 제시한 가장 큰 어떤 이유는 아마 이제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매출 전망 자체를 다른 증권사하고는 좀 다르게 거의 뭐 굉장히 높게 제시를 한 것 같아요. 거의 한 8천억, 9천억? 그러면 이제 셀트론도 그 정도 수준 될 거니까 뭐 1조 5천억에서 2조 언더 정도를 아마 올해 이제 이 레키로나의 매출로 좀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이 이 정도의 어떤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걸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오늘 새로운 뉴스가 나오는데요.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글로벌 3상을 본격화한다. 사실 지금 셀트리온이 이제 2030년까지 매년 한 개 신제품을 내놓는다고 했는데, 그 이제 추진 과정에서 지금 가장 뭐랄까요, 좀 기대가 되는, 왜냐하면 지금 이 스텔라라라는 어떤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가 굉장히 고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이 제가 볼 땐 매출에선 가장 기대되는 그런 제품이 될 걸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요거 임상 3상이 이제 본격화된다. 환자 모집을 지금 완료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2022년 하반기 종료를 목표로 지난해 12월 임상 3상을 이제 개시를 했으며, 이를 위해 총 509명의 환자를 이제 모집을 했고요. 지난해 6월달 이 CDP43 스텔라라 이제 바이오시밀러의 임상 1상을 시작했고, 바이오시밀러는 1상하고 3상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번 3상을 통해서 안정성, 유효성 집중 평가를 하겠다. 그래서 미국 물질 특허가 만료되는 23년 9월, 유럽 특허 만료 시기인 24년 7월에 맞춰서 CTP43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의 상업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게 지난해 매출이 8.7조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지금 고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뭐 10조, 언저리 10조 될 거예요. 아마 찍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얀센이 이제 개발한 건선, 크론병, 궤양성 대장암, 다양한 어떤 적응증을 갖고 있는 그런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이제 매출액 면에서는 가장 기대되는 그런 제품으로 좀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이제 글로벌 임상을 성공적으로 마쳐서 고품질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그래서 요것도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상당히 기대가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셀트리온이 이제 잘 순항을 하고 있다는 거 계속 확인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뭐 이 기업은 약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실패가 없는, 현재까지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LG전자 오랜만에 한번 체크 한번 해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대형주들이 이제 지수와 함께 좀 좋지가 않았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장의 이제 동력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뭐 이런 기업들, LG전자 비롯한 이런 기업들은 사실 지수의 어떤 영향이자 그리고 뭐 인플레라는 뭐 이런 어떤 요인들, 뭐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눌려 있고 이런 약세 흐름을 좀 보인 거지. 성장의 동력 자체가 그리고 이제 어떤 메가 트렌드의 어떤 이 자체가 꺼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우호적으로 보고 더 큰 기회를 계속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는 그리고 그런 어떤 비유, 의견에는 전혀 변동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한번 내용 보죠. 전장 부품의 재평가다. vs 이제 전장 쪽에 이 영업이익 기여가 시가총액 레벨업의 조건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 전장 사업부가 흑자 전환되는 게 중요할 거고 전 분기 연간 흑자 전환의 가능성은 일단 분기로 흑자 전환하면서 시작되겠죠. 그래서 분기단에 흑자 전환 될 때 그때가 아마 시가총액의 어떤 레벨업이 팡 되는 그런 시점이자 주가 측면에서 이제 전고점을 돌파시키는 그런 지점으로서의 어떤 명분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LG전자는 지금 현재 실적 면으로 보면 매우 저평가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레이팅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이 기업에 대한 밸류를 확 높여주기 위해서는 성장 사업 부분에 BEP 넘기는 흑자 전환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LG전자의 가장 중요한 사업부는 VS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가전과 TV는 이미 글로벌 업체들 중에서도 돋보이는 실적을 수년간 이제 기록을 해왔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이제 레벨업되고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받은 것은 VS 부문 내에 전기차 관련 사업이 결국은 마그나하고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기로 공시한 이후에 상한가를 치면서 점프업했죠. 그래서 전기차는 향후 외형 성장 가시성이 가장 높은 전방 사업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게 형성되었고 글로벌 업체와 협업을 넘어서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 수 있을 정도의 경쟁력과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는 믿음을 주었죠. 결국 LG전자의 시가총액이 다시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해서는 VS 부문이 실적에 기여하기 시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2차전지 업체들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뭐 TV, 가전 이런 쪽은 뭐 좋기 때문에 가전이 뭐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 중에서 2.2조 그리고 TV가 한 1조 원을 담당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하방을 단단하게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런 어떤 사업 부문이 될 거고요. 상단을 돌파시키는 것은 당연히 전장 사업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금투 여기서 여전히 낮은 밸류에이션, 목표 주가는 22만 5천 원 유지. VS 부문의 영업이익 기여, MC 부문 철수 등으로 지난 수년간 밸류에이션 할인 요소가 제거가 되었다. 21년, 22년 ROE 20%, 17%에 PBR 1.4, 1.22배로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러운 구간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기회를 계속 주고 있고 그렇게 오래 주진 않을 겁니다. 가전이 영업이익 연결 기준 영업이익의 51%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월풀, 일렉트로룩스와 비교가 불가피한데 어찌됐든 이제 지금 현재 가전 부분이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뭐 현재로선 가전 업체와 이제 밸류 비교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서 글로벌 동종 업체들의 평균 PBR은 올해 3배 불과하다. 근데 이제 이 기업은 지금 몇 배입니까? 1.4배. 그래서 명실상부한 가전업체 1위 업체로서 여전히 재평가 여력이 남아있다. 그래서 LG전자에 대한 우호적인 시각과 그리고 앞으로 이제 VS 부분의 영업이익 흑자 전환 기대를 해보자. 이런 어떤 내용인 것 같고요. 어쨌든 LG전자 우호적인 시각 계속 볼 필요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바렉스 이제 건기식 OEM 1위 업체죠. 주가가 이제 굉장히 최근에 좀 좋은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급도 이제 최근에 기관들이 연일 이제 수급을 이제 매수를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이번에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고 이제 신공장이 또 가동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기대가 된다. 그래서 흥국증권에서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 간략하게 보도록 할게요. 목표 주가를 이제 6만 원으로 상향시켰고요.
신공장도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매출이 확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가 이제 가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대를 좀 크게 가질 수 있고, 1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전년비 매출액은 2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6%나 이제 증가했어요. 그래서 성장세가 상당히 놀랍다. 변함없는 성장세를 높이 평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결국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좀 전개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올해 예상되는 매출은 2,800억에 영업이익은 350억, 지금 퍼단으로 한 13배 정도. 그래서 여기서 캐파를 키우고 1위로서의 어떤 공고한 어떤 입지를 계속 구축을 하면 분명 밸류에이션을 프리미엄 줄 수 있는 15배 이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신공장 완공 후에 2분기 상업 가동 예정 중이며 오창 공장을 포함해서 2배 수준의 생산 능력 확대뿐 아니라 기존 생산시설의 고도화에 따른 효율성 증대도 주목할 부분이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고성장에 대비한 성장 기반을 확실히 갖추었다 평가하며 향후 국내뿐 아니라 해외 수주에도 보다 수월하게 대응할 전망이다. 그래서 이익률도 올라가고 있고 매출도 올라가고 참 성장이 확고한 것 같아요. 뭐 노바렉스 제품, 주요 제품으로는 뭐 루테인, 지아잔틴 뭐 이런 것들, 뭐 수면 건강은 락티움 플러스 뭐 이런 제품들인 것 같네요. 어쨌든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부분, 수급도 좋다는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기사 하나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도 좀 놀랐는데, 우리가 러시아는 굉장히 추운 지방이잖아요. 근데 이제 30도까지 지금 치솟았다고 해요. 지금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수준의 모스크바가 지금 온도를 보이고 있고, 이게 이제 60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해요. 와, 이거 그러니까 단순 이상고온 수준이 아니다. 도심 곳곳에는 일광욕의 풍경이다. 그러니까 선탠을 지기는 이색적인 어떤 풍경도 펼쳐졌다. 이거 지금 기후 변화, 이상 기온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국은 이 친환경 산업 자체의 어떤 구조적인 성장은 이제 명확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정말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지금 시점에 이런 온도가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보십시오. 온도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 빨갈수록 이제 뜨거운 부분인데요, 지역이. 그래서, 이게 5등급 날씨 위험 경보 중에 가장 높은 적색 경보 바로 아래 등급인 오렌지색 경보를 내렸다. 오렌지색 경보는 날씨로 인해 자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18일에는 모스크바의 기온이 30에서 32도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기상당국은 예상을 하고 있다. 와, 이거 진짜 심각하네요. 여기 보시면 현재 기온은 모스크바의 이 위도에서는 나타날 수가 없는 아열대 날씨로 단순한 5월의 이상 고온 수준을 넘어섰다. 이상 날씨가 아니라 이거는 뭐 정말 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수준까지 지금 갔다고 보여지고, 이번 이상 고온이 기후변화 현상으로 인한 것인지는 아직 속단하기 이르지만 최근 몇 년간 러시아에는 지난 겨울 같은 혹한과 이상 고온의 극단적인 날씨가 번갈아가며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여름 38도까지 치솟았던 시바리아에서는 올봄에도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시즌이 미국같이 산불 시즌이 예년보다 빨리 시작이 됐다. 러시아 북서부 해안과 노르웨이 북단 사이의 북극해 일부인 바렌츠해의 수온은 지난 13일 27도까지 올라갔다. 정말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하고, 참 이건 뭐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제 더욱더 친환경 산업이 가속화돼야만 하는 그런 또 당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또 해상풍력 관련해가지고 지금 정부에서도 좀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렸는데, 세진중공업이 이번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왔어요. 일회성에 대한 어떤 뭐
실적 없이도 영업이익률이 9% 찍히면서 뭐 상당히 좀 우호적인 어떤 지금 리포트가 또 이런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왔는데요. 1분기 매출이 649억, 영업이익이 60억으로 이제 흑자 전환을 했고요. 지배주주 순이익은 315억 원의 굉장히 큰 폭의 서프라이즈 실현했다. 작년에 매각한 토지에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발생했다. 이 부분이 이제 작용했지만 영업이익단으로 이렇게 또 서프라이즈한 어떤 실적을 냈다는 부분은 유의미한 어떤 부분인 것 같고요. 이 기업은 이제 그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에 이제 주로 공급하는 이 조선 어떤 기자재 업체입니다. 그래서 조선 업종에 대한 어떤 사업 부분으로는 고성장을 낸다든지 구조적인 성장으로 그런 기업까지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 기업이 지금 해상풍력 관련된 어떤 수주를 좀 게시하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좀 메리트가 있는 그런 기대 가치를 가질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조선에 대한 어떤 사업 부문이 좀 하단을 좀 만들어주고 업사이드를 요 해상풍력 관련된 모멘텀들이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요 증권사에서는 올해 예상되는 매출을 3천억 가까이 냈고 영업이익은 한 240억 정도. 일단 퍼단으로는 한 9.2, 이거는 뭐 일시적인 어떤 요인 때문에 발생되는 거고, 내년도로 볼 때 한 23배 정도. 그래서 뭐 엄청나게 저렴하다 볼 수는 없는 수준이긴 하지만, 뭐 그럼에도 모멘텀 측면에서는 해상풍력에 대한 모멘텀을 한번 계속 체킹을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시장 이렇게 좀 정리하고 마감을 해봤는데요. 내일은 이제 휴일이죠. 휴일이고 이제 휴장이기 때문에 뭐 다른 나라 증시는 이제 열리니까 뭐 다른 나라 증시는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푹 쉬시고요. 시장이 그래도 대만 증시 좀 컸던 것 같아요. 하락장의 우려는 많이 덜었던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어떤 종목에 보다도 좀 이제 비중을 높일 것인가, 아니면 신규로 좀 매수해서 최근에 조정해서 좀 기회로 삼을 것인가,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두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하여튼 계속적으로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휴질 잘 보내시고 저는 또 현명한 판단을 위한 내용을 가지고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